안녕하세요. 부동산 영자TV 이동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기존에 저희 영자TV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물론 가입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이제 가입 기준도 없어져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필수 항목 네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별 어려움이 없고 또 불치게 손실을 보는 일도 없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내용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냥 꿰뚫고 계시면 된다.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의 필수 항목 4가지, 그 4가지 항목을 좀 자세히 알아봐 드리도록 하고, 또 직접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 3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을 살 때죠. 살 때 내가 이 산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6.17 부동산 주거안정 대책 때 대책으로 인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지역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가 이 지역에 해당이 되신다라면 무조건 자금조달서 계획서 제출하셔야 되고, 특히나 올 이제 9월 달부터는 얼마 안 남았, 이제 9월 달이니까 9월 달부터는 이 금액 기준이 없어지는 지역들이 생깁니다.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지역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부동산을 사고 팔, 특히 그 거래를 할 때 조금 편리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필수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이 뭐냐면 제출 지역을 무조건 아셔야겠죠. 그 제출 지역이 또 어떻게 세분화되는지, 이 제출 지역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금액적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작성 의무자, 도대체 이 조달 계획서를 누가 작성해야 되는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작성 의무자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제출 방법 당연히 아셔야겠죠. 제출 방법을 모른다면 제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반하게 되면 무슨 제재가 있어? 어떤 제도는 있는데 제재가 없으면 안 지켜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반을 하면은요, 제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어떤 부분 지켜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제출 지역, 제출 대상. 물론 주택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요. 2020년 3월 12일이냐, 2020년 3월 13일 이후냐, 계약일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계약일 기준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것도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제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2020년 3월 12일까지 계약을 했다라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 투기과열지구의 3억 이상 거래, 응?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을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럼 제출을 해야 되는데 2020년 3월 13일부터 계약일 기준입니다. 계약일이 2020년 3월 13일부터면은 투기과열지구는 3억 이상, 똑같죠? 당연히 똑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도 3억 이상. 그리고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 아무런 규제가 없는 지역들은 제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비규제 지역도 6억 원 이상이면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특히 이 제도가 이제 9월부터는 조정 지역과 투기 지역은 가액 상관없이 가액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전매 계약도 당연히 해당된다라는 거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계약일이, 실제 계약일이 만약에 3월 13일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처분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바꿀까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냐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계약일자를 바꾸면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실거래가 신고를 해서 등기 이전을 할 때 그 신고서가 제출한 신고서가 나오면, 신청한 신고서가 나오면 같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랑 같습니다. 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즉 그냥 실거래 신고 시 같이 제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잖아요. 지역이 바뀌었으니까 중간에 체크해 볼 것이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고 투기과열 지구가 어디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기존을 표기를 해놓고 현재를 표기하는 게 뭐냐면, 계약일이 3월 12일까지면, 2020년 3월 12일까지면 투기과열 지구만 해당된다고 들어가요. 이 지역들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면 되는데, 계약일이 2020년 3월 13일부터 해당되는 거는 굉장히 많아졌죠, 지역이. 조정지역도 3억 이상이 해당되니까. 특히 이제 경기도의 전 지역, 근데 여기 일부 지역 제외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그런 지역들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지역들인 거죠.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용인, 처인. 용인, 처인에서도 읍, 리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남양주에서도 이렇게 화도, 수도면, 조이면 이런 지역은 제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성 이런 지역 제외라는 거고, 인천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다는 거. 이래서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럼 수도권, 사실 수도권에서 그냥 동해에 해당된다 그러면 일단은 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작성 의무자입니다. 작성 의무자는 매도인이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매도인은 그러니까 물건을 판 사람은 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누가 제출하는 거냐? 매수인, 물건을 산 사람이 제출을 하는 거다. 중개거래시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 중개거래시는 누가 작성하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작성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개업, 공인, 중개사가 작성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작성 의무자는 매수인이기는 해요. 그러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거래신 작성을 대행을 해주니까 어차피 내가 중개거래를 했다라면 중개사분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만 중개사한테 갖다 드리면 되는데, 물론 그 서류가 나는 남이 보는 게 싫다, 정말 싫다, 그럴 때는 그 서류는 내가 직접 제출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당연히 방문 제출, 어디 시군구, 당연히 자치구, 시군구에 가서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제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어디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거를 검색창에다 입력하시면 이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그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이 관리 시스템이 또 따로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화면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좌측 하단 쪽에 해당 자치구별 거래관리 시스템은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거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당연히 다야 되고, 자금조달 계획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는 거고, 위임 가능하다. 누가? 작성 의무자는 매수인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해줄 수 있으니,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위임을 하면 되겠죠. 위임할 때는 당연히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를 활용하셔라. 대부분, 부동산, 특히 어차피 이거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자금 신고서니까, 주택 거래 자금 신고서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니까, 대부분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사실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또 경매 같은 경우도 사실 국가와 내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방문 제출이냐 인터넷 제출이냐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서류를 내가 근데
제출을 안 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계약일부터 30일 제출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이다. 과태료가 적지는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제출하셔야 된다. 그래서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막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기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증여받았다, 상속받았다, 내가 현금으로 샀어요. 아니면 이거 부동산 처분했어요. 아니면 내가 대출을 좀 받을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거를 임대가 돼 있는 거를 전세나 월세로 나가 있는 거를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연히 임대 보증금이 있을 거고 어,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도 자금 지원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 그리고 사채, 뭐 대부업체의 자금을 조금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차입금. 이 차입금이 사실은 이제 요 부분하고, 증여 부분하고 많이 묶여 있죠. 이럴 때 각각의 제출 증빙 서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예금잔액 증명서, 거래 내역서, 예금잔액 증명서, 신고서, 증여와 상속은 신고서, 그리고 납세를 했으면 납세 증명서, 그 현금은 당연히 내 현금 조달 수준을 봐야 되는 거니까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내역서, 부동산 처분 대금이니까 매매를 한 건지 임대를 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이런 경우죠. 내가 전세를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세를 거주하면서 내가 주택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임대 계약을 이제 해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동산 처분에 해당된다라는 거. 금융기관 대출액, 당연히 금융기관 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 신청서 있을 거고. 임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살 때는 임대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요. 회사 지원금 같은 지원금 신청서, 대부업체 증명 서류, 그 밖의 차입금은 차용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차용증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조금 중요한 서 많이 하죠. 이 차용증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기재 항목에 따른 제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언제까지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제는 9월부터 어떻게 된다? 가액 기준이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거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무조건 내신다. 뭐를? 제출 증빙 서류도 무조건 내야 된다. 다만 비규제 지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규제 지역은 자금조달 계획서 자체를 얼마 이상? 6억 이상부터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적격 증빙 제출 서류가 일단은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빙서류 발급 방법이에요. 좀 중요한 부분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금융기관 예금액, 뭐 주식 이런 거. 다 그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면 다 해줘요. 다 나오잖아요. 금융기관 대출액 이런 것도. 다 요구하면 다 나오죠. 그리고 처분 대금은 당연히 계약서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는 어디서 서류를 발급받지? 요렇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증여상속세 신고서, 자진납부 계산서, 우리가 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신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하니까. 신고서 제출하시면 되고, 이미 내가 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가서 민원증명, 국세증명 신청, 납세증명 신청서 하면은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니까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소득금액 증명원. 이 소득금액 증명원도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이 됩니다. 왜냐면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이런 증빙 서류들은요, 대부분 무료예요. 발급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또 공인인증 제도도 이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대되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런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정 징수도 홈택스에서 로그인하면은 다 됩니다. 물론 회사에 현재 다니고 계신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요청하시면 돼요. 회사 격리과 요청을 하시면 또 거기서 또 발급을 해주니까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회사 지원금 사채. 그러면 회사 지원금을 어떻게 발급받지? 그 회사 차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지원금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채 이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이런 양식 말고 대부업체 양식이 있어요. 대부업체 양식이 있단 말이죠. 대부에 대한 뭐 신청서가 있다든가 대부 뭐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용증입니다.
이 차용증을 여러분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사항이 있어요. 차용증의 필수 사항. 뭐냐면 원금 당연히 기재돼야 되죠. 그리고 대여일 언제 빌려줬는지, 그리고 변제일이 반드시 명기가 돼야 됩니다. 또한 이자와 지급 시기, 이 5개는 필수 사항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차용증으로서 뭔가 이건 이상한 차용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체이자, 이거는 뭐냐면 조금 이렇게 법률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뭐 기한의 이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연체이자 있는데, 가능하면 이 6가지 다 넣으세요. 다 넣으셔서 이 화면 잘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이 아래쪽은 제가 화면이 작아서 넣지를 못했는데, 일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 밑에는 뭐냐면 아래쪽에는 자,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빌려준 사람, 그리고 채무자, 이거는 빌린 사람, 이렇게 이 인적사항도 들어가야 돼요. 그 차용증이 하게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의 증빙 서류 차용증 내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거 반드시 공증 받아야 돼요. 여기서 공증받으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그 어디에도 없다. 근데 차용증 하면 공증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증여냐, 차용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차용을 한단 말이에요. 차용을 할 때 이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이 이자가 법정 이자보다 낮을 경우 얼마든지 낮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무작정 낮게 하면 안 돼요. 법정 이자보다 낮아도 그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고요. 또 이 한도, 그 법정 이자와 내가 약정한 이자, 법정 이자와 약정 이자, 약정 이자의 차익이 1천, 1천 미만, 1천 미만이면은 이 약정 이자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당사자 간에만 이 차용증만 갖고 있으면, 지금 자, 이자도 굉장히 낮은데, 법정 이자보다 훨씬 낮은데, 그냥 차용증을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용증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 자금 도대체 언제 차용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일자를 아무 때나 내가 기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차용증을 써놓고 공증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사문서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문서가 무슨 효력을 갖는 거냐면 공적 문서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증여를 회피한 차용을 하고 실제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때 요런 관계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이 차용증을 공적 문서화 할 때 필요한 거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적격 증빙 서류로 제출할 때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 절대 없으니까 여기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의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내가 매매 자금을 10억짜리를 내가 샀는데 내 돈이 6억이에요. 내 돈이 6억인데 그 6억 중에 예금이 1억, 주식 매각 1억, 아버지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 1억, 그리고 전세보증금 내가 3억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집을 사는 거니까 대출을 3억을 받고 형제한테 1억을 차용했다. 이렇게 10억을 내가 마련했다. 10억 정확히 맞죠? 이럴 때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 기시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예금 금융기관 1억 여기 쓰면 되고요. 채권 매각 대금 여기 쓰면 되고요. 자,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한 이 서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이거는 그 서류 미제출 사유서예요. 사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금잔액 증명서, 자, 주식 거래 내역서, 예금잔액 증명서, 그리고 자, 1억 증여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미 증여받았으니까 납세증명서 내면 되고, 그럼 이거 다 제출한 거니까 제출 완료. 그리고 현금 등 뭐 그 밖에 자금? 지금 없어요. 아직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해당 없으면 해당 없다고 쓰면 되는 거고. 부동산 처분 대금. 뭐에 내가 전세 3억 있으니까 전세 3억 처분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금융기관 대출예금. 보편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받으면
언제 받아요? 이 대출을 잔금 때 대출 받잖아요. 잔금 때. 잔금 때 대출 받는 거니까 당장 낼 게 없죠. 그럼 X 하시면 돼요. X 처리하시면 되고 언제 대출 신청 예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차입금 누구한테? 형제한테 1억 차용했으니까 1억 쓰고 누구한테? 그 밖에 관계 누구한테 써요? 형한테 써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거죠, 요거. 4월 말 언제 차입 예정? 그럼 그때 가서 내시면 돼요. 그때 가서 이렇게 써놓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 놓고 그 서류가 완성이 됐을 때 제출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적격 증빙 서류는 이 30일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만 제출을 하고 잔금일자 돼서 제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대출, 차입, 차용증 이런 부분들은 그때 서류가 완료됐을 때 제출하시면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네, 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사례냐면요. 매매금이 12억인데 내 돈은 자기 자금은 5억이에요. 예금이 2억 있었고 아버지한테 1억. 아버지한테 1억, 친형한테 1억을 뭐 한 거다? 징여받은 거다. 행복하다. 그죠? 그리고 현금 1억이 내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 1억을 받을 거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전세금 5억에 임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배우자한테 1억을 차용하는 거예요. 물론,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세가 없이 징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한도를 넘었다라면 차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때 이렇게 자기 자금 부분에다가 5억 맞춰서 내면 돼요. 금융기관 예금액 2억, 징여 상속 합 2억 그래놓고 여기 관계 쓰는 게 있거든요. 관계 직계 좀비속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 밖에 관계 누구한테? 형한테. 이렇게 딱딱 기재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디서 현금 1억 갖고 있었으니까 현금 1억 쓰면 합계 5억이 나온다. 증빙서류 체크해서 제출. 그리고 여기서는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없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대출. 내가 1억 받는다고 했잖아요. 1억 대출. 1억 대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항에서는 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면 전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신용대출에 해당된 부분이다. 그러면 전세가 있으니까 임대보증금 5억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되고, 그 밖에 차입금은 누구한테 배우자니까 부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전체 12억이 맞죠? 마찬가지로 은행 대출, 신용대출을 언제 받겠어? 잔금 때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신청 예정 언제 신청할 거야?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다시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 다양한 사례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분양금이 한 10억인데 내 돈이 6억이다. 그 6억 중에 예금이 2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 주택을 내가 처분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 처분한 자금.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건 분양이니까 중도금 대출 받겠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1억을 차용했다. 그러면 금융기관 있는 거 그대로 2억 쓰시면 되고 해당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제출 사유 보면은 제출한 거 완료, 해당 없음 쓰시면 되고. 자, 부동산 내가 처분할 거죠. 근데 부동산 처분할 건데 이거 일단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은 거잖아요. 분양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 받은 주택이 입주할 때쯤 돼야 내가 처분할 거니까 지금 당장 없죠. 당연히 매매계약서도 없겠죠. 아직 매매계약이 안 됐으니까. 만약에 매매계약이 됐다라면 매매계약 제출하면 되는데 그 사유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매도 의뢰 중으로 현재까지 매매계약 미체결됐다. 만약에 체결이 됐다라면은 매매계약서 당연히 있으니까 매매계약서에 동그라미하고 매매계약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제출 완료로 쓰면 되겠죠. 매매계약서가 있다라면. 그리고 그 밖에 대출. 여기서는 차입금이죠. 차입금에서 중도금 대출 받는 거니까 여기다가 중도금 집단 대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1억 차용한 거 차입금 1억 쓰고 직계존비속 부 써서 금액을 전체 금액 10억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현재 임대를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주하는 경우,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자금 조달세를 작성하는 방법, 세 가지, 거의 세 가지 사유에 거의 대부분 다 해당되잖아요. 좀 알아봤으니까요. 다시 저게 좀 잘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세요.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택 계약 기준일로 현재 나누어져 있다. 근데 이 주택 계약 기준일이 아직은 유효한 상태다. 왜냐하면 주택 계약을 언제 했고 그 주택 계약한 때 내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지정됐느냐에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냐, 또 적격 증빙 서류를 얼마까지 제출할 것이냐, 이게 달라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출 지역은 조정과 투기 과열 지역은 3억 원,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뭐다 여러분? 주택이다, 주택. 자,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입니다, 주택.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초과 증빙 서류, 적격 증빙 서류인데 20년 9월부터는 조정 투기는 모든 가액 구분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작성부자는 누가 작성하는 거다?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다. 제출 방법은 30일 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아니면 자치, 시, 군, 구 가서 하는데, 중개거래시 우리 공인중개사, 계약 공인중개사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다 맡기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중개사분들한테 우리 그 중개 수수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의뢰하시면 돼요. 이거 해준다고 돈 더 받는 거 아니니까요. 네, 의뢰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계약일을 살짝 바꿔볼까? 안 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2. 30일 내에 우선 제출은 해야 된다. 제출 위반하면 500만 원이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제출 지역, 작성의자, 제출 방법, 위반 시 무슨 제재가 들어간다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관련돼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자TV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